이 멍청한 놈아, 손님 옷에 숯불이 튀었잖아!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아들의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꿇려진 채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조아리는 아들의 모습. 저는 문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3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시킨다며 처가에 보낸 제 아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 여자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지금 제가 나서면 가난한 시골 영감이 미친 짓을 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이 낡은 작업복 안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제가 진짜 누구인지를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상철, 올해 72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충북 단양에서 사과 농사나 짓는 가난한 촌노로 알고 있지만 그건 제가 쓰고 있는 가면일 뿐이에요. 새벽 4시 충북 단양의 낡은 양조장에서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코끝을 간지리는 구수한 누룩 냄새에 눈을 뜨면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적십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켭니다. 72해를 살아온 이 늙은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지만 오늘따라 몸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3년이라는 긴 기다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양조장 한켠에 걸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깨깨가 해진 회색 작업복을 입고 흙이 덕지덕지 묻은 고무 장화를 신은 촌노가 서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마른 얼굴,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 손톱 밑에 낀 흙대. 누가 봐도 평생 땅만 파다 늙어버린 시골 영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거울 속에 제가 세상 모든 이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흡족했습니다. 양조장 문을 열고 과수원으로 나섰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고 멀리 소백산 능선 위로 희끄무레한 여명이 번지고 있었어요. 사과나무 가지 사이로 걸으며 저는 투박한 손으로 나무 껍질을 쓰다듬었습니다. 45해 전 저는 아내와 함께 맨손으로 이 땅을 일궜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땀을 흘렸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층층이 박혔어요. 그렇게 시작한 작은 과일 장사가 농축산물 유통사업으로 커졌고 어느새 전국의 마트와 식당에 고기와 채소를 납품하는 거대한 그물망이 되었습니다. 대박푸드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움직이는 돈은 수천억 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이 흙 묻은 손을 가진 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뿐입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저는 더욱 깊이 숨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꼬여드는 인간들, 갑자기 친척이라며 나타나는 얼굴들의 진저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제 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면을 쓰기로요. 낡은 작업복과 흙 묻은 장화가 제 갑옷이 되었습니다. 과수원 한 바퀴를 돌고 양조장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과수원 입구에 멈춰 섰어요. 그룹 비서실장 박상무가 결제 서류를 들고 내렸습니다. 저는 품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촉이 순금으로 되어 있고 몸통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이 만년필은 아내가 사업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 펜으로만 결제를 합니다. 구멍난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수백억 원짜리 서류에 금촉 만년필로 서명하는 모습, 그 아이러니가 저는 좋았습니다. 서류를 훑어봤어요. 부산 물류센터 증축 예산 380억 원, 배추 선물 계약 규모 47억 원.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익숙한 숫자들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서류의 사인을 마치자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내일이면 진우 도련님께서 약속하신 3년이 다 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천여일이 넘는 시간이에요. 제 외아들 진우가 처가 식당에서 참숯을 피우고 불판을 닦으며 보낸 시간입니다. 3년 전 저는 진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박푸드그룹의 후계자가 되려면 먼저 밑바닥을 경험해야 한다고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직접 겪어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우를 처가 식당에 보냈습니다. 제 정체를 숨긴 채 가난한 시골 영감의 아들로서 3년을 버텨보라고요. 그 시간을 견디면 제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우는 군말 없이 그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32살의 젊은 나이에 처가 식당 주방에 들어가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처가에서는 가난한 시아버지를 둔 사위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아이도 없는 무능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모든 보고를 받으면서도 저는 참았어요. 진우가 스스로 이겨내야 할 시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우가 잘 버텨줬어.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련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박상무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들, 내 진우. 3년 동안 얼마나 이를 악물고 버텼을까요? 처가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아내의 냉대를 견디면서도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대견한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돌아가신 아내가 며느리에게 주라며 남겨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어요. 중앙의 다이아몬드만 5캐럿이 넘고 주변을 감싼 작은 보석들까지 합치면 수억 원을 호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대박푸드그룹 대표이사 임명장도 있었어요. 수진이가 좋아하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생각났어요.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수진은 예의 바르고 상냥한 아가씨였습니다. 물론 저를 가난한 시골 영감으로 알고 있었기에 태도가 점점 소홀해진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시아버지가 수천억대 재벌이라는 사실을 알면 수진도 진우를 다시 보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내일 진우에게 줄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품에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45해 동안 땀 흘려 일궈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있을 일들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분당에 있는 금이가든에 도착해서 진우를 만나는 장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제 정체를 밝히는 장면, 진우가 대표이사 임명장을 받아드는 장면.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진우야. 내일이면 아버지가 데리러 간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를 잘 부탁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분당에 도착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상자가, 품속에는 대표이사 임명장이 들어 있었어요. 분당까지는 3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틀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단양의 산골짜기를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올랐고 차창 너머로 펼쳐진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72살 먹은 노인이 이렇게 설렐 일이 또 있을까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들이 스스로 견디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긴 기다림이 오늘로 끝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저는 금이 가든 근처 뒷골목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저는 먼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내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뒷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 뒷문에서 새어나오는 매캐한 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녁 장사가 한창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날카로운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소리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누군가의 뺨을 때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통 뒤에 숨어 저는 눈앞의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식당 뒷문 앞 시멘트 바닥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검은 숟가루가 머리카락부터 어깨까지 뒤덮인 그 남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넓은 어깨, 약간 굽은 등, 그리고 땀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은 머리칼. 제 아들 진우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내 아들이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 멍청한 놈아, 손님 옷에 숯불이 튀었잖아. 날카로운 고함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모 금이가 진우 앞에 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60줄에 접어든 여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찢어질 듯 치켜 올라갔고 입술 양 끝이 실룩거렸어요. 광대뼈가 불룩 솟아오를 정도로 이를 악문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3년 전 제가 기억하는 아들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씩씩하던 그 목소리가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들리는 건 기운 없이 축 처진 무언가에 짓눌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수백 번을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기계적이기까지 했어요. 죄송하면 다야. 그 양복이 얼만 줄 알아? 너 월급으로 100년을 모아도 못 사. 금이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퍽! 진우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칼로 도련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얼굴이 살짝 보였습니다. 왼쪽 뺨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 위로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5살 된 제 아들의 뺨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의 얼굴에 누군가의 손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우가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시멘트 바닥에 닿을 정도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땅에 이마를 박아야 합니까? 애도 못 갖는 무능한 놈이 밥값이라도 하라고 데려다 놨더니 매일 사고만 치네. 금이의 독설이 계속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애도 못 갖는다고요? 그게 어찌 아들만의 탓입니까? 진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요. 반박 한 번 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이 저는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식당 뒷문이 열리며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손에는 반짝이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귀에는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짙게 발려 있었고 입술은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어요. 막 어디론가 외출하려는 차림이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꿇어앉은 남편을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경멸이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에 경멸밖에 없었습니다. 걱정도 안쓰러움도 그 어떤 따뜻한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지저분한 것을 피해가듯 진우 옆을 빙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골목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나야. 응, 지금 가는 중이야.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에게 하던 건성건성 대답과는 전혀 다른 애교가 잔뜩 섞인 달콤한 목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 찌질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맨날 맞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게 한심해서. 응, 이따 봐. 오빠 보고 싶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찌질이? 내 아들을 찌질이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또 누굽니까? 제 며느리가 다른 남자에게 보고 싶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불판을 닦으며 땀을 흘리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라지는 동안 진우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장모 금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일어나서 청소나 해. 쓸모없는 놈. 금이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진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작업복 무릎이 찢어져 있었어요. 시멘트 바닥에 꿀느라 닳고 닳아서 구멍이 난 것이었습니다. 천이해져서 그 안으로 무릎 살같이 보였어요. 저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꿇었으면 저렇게 됐을까요? 진우가 뒷문 옆에 기대선 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본 아들의 옆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뺨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그 표정이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무런 감정이 없는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쓰레기통을 붙잡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3년 동안 내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왔다는 말입니까? 저는 아들이 장사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랬습니다. 내 아들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매일같이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주려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상자가 손에 잡혔어요. 저는 그 상자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저 여자에게 줄 뻔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며느리를 위해 남겨둔 이 귀한 것을 남편을 찌질이라고 부르며 다른 남자에게 달려가는 저 여자에게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장모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난 작업복을 입은 가난한 시골 영감이 뛰쳐나가 봤자 진우만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저 사람들은 제 말 따위 듣지 않을 겁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진우가 바닥을 쓸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혼잣말이었을 겁니다. 3년 동안 혼자서 삼킨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붙잡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72회를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있었던가요?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어요. 아들을 단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지옥에 내던진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것도 전화하지 않은 것도 다 저였어요. 아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한심한 아버지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이 마르고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어요. 저는 눈을 닫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가든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내 아들이 뺨을 맞고 무릎을 꿇고 찌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금도 웃고 떠들며 고기를 굽고 있겠죠. 내 아들의 눈물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단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차를 서울 방면으로 돌렸습니다. 그룹 본사 근처에 제 비밀 거처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가야 했어요. 오늘 밤 저는 잠들지 않을 겁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내년들이 내 아들에게 한 짓 천배 만배로 갚아주마.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3년 전 아들에게 밑바닥을 경험하라고 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진짜 밑바닥은 따로 있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밑바닥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수천억대 그룹의 회장으로서 저는 저 사람들에게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겁니다. 내 아들이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강남의 비밀 거처에서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정을 넘겨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벽을 보고 앉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뺨을 맞던 아들의 모습. 그 벌겋게 달아오른 뺨과 텅 빈 눈동자가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멍난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장롱에서 검은색 맞춤 정장을 꺼냈어요. 손수 넥타이를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제까지의 촐로가 아닌 날카로운 눈빛의 사업가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원래의 제 모습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아침 8시
대박푸드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3년 동안 비워뒀던 자리였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45해 동안 제가 일궈낸 제국이 저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비서실장 박상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제 달라진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노련한 비서답게 금세 표정을 추스르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금이가든과 처가 식구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 사업 현황, 재정 상태, 거래처 목록, 가족관계까지 전부.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박상무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상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두께가 손가락 3마디는 넘어 보였어요. 저는 회장실 책상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나갔어요. 금이가든의 사업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당의 프리미엄 고깃집으로 하루 매출이 평균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고기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2가지였어요. 최고급 1등급 툭불 한우와 청정 지역에서 가져온 명품 백탄 참숯. 저는 그 납품처를 확인하는 순간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습니다. 한우는 대박푸드그룹 계열 유통사에서, 참숯은 저희 그룹이 지분을 가진 임산물 협동조합에서 납품받고 있었어요. 금이가든이 자랑하는 2가지 핵심 재료가 모두 제 손안에 있었던 겁니다. 장모 금이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제 아들을 짓밟고 있었던 거죠. 서류를 더 넘기다가 제 눈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 관한 자료였어요. 지난 1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고급 호텔 스파, 해외 리조트.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지출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식당 카운터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수진이 식당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이 자주 드나드는 고급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함께 찍힌 남자의 사진.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영 미심쩍었습니다. 조사 결과 유흥업소 출신으로 여러 유부녀에게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는 자였어요. 소위 제비라고 불리는 부류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1년 넘게 이런 남자와 어울려왔다는 사실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숟가루를 뒤집어 쓰고 불판을 닦는 동안 아내라는 여자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에게 선물을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장모 금이의 자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수익으로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갭 투자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자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식당 수익이 줄어들면 바로 흔들릴 구조였습니다. 겉으로는 부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기 납품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결말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탁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최고급 한우와 참숯을 대줬더니 그걸로 번 돈으로 제 아들을 짓밟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박상무. 예, 회장님. 오늘부로 금이가든에 납품되는 1등급 한우와 백탄 참숯 공급을 전면 중단시켜. 박상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이가든은 오랜 거래처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박상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첫 번째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박상무가 영상 파일을 가져왔어요. 금이 가든 주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심어둔 사람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갑자기 납품이 끊기자 주방장이 당황해서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 쓰던 최고급 한우 대신 급하게 구한 2등급 고기가 들어왔고 백탄 참숯 대신 연기가 많이 나는 싸구려 열탄이 도착했습니다. 주방장이 고기 마블링을 보며 한숨을 푹 쉬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며 인상을 찌푸리는 손님, 연기 때문에 눈이 맵다며 자리를 옮기는 손님. 단골 중 하나는 대놓고 소리를 질렀어요. 야, 고기가 왜 이래? 질기잖아. 다른 데서 먹는 게 낫겠네. 그 손님이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이가 뒤늦게 쫓아나가며 연신 허리를 굽히는 모습도 보였어요. 주방 구석에서 진우가 묵묵히 숯을 피우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검은 숟가루를 뒤집어 쓴 채 아무 말 없이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금이가 지나가며 뒤통수를 한 대 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묵묵히 견디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저렸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들아. 곧 데리러 가마. 다음 날 금이가든의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날 1,000만 원이 넘던 매출이 300만 원대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장모 금이가 유통사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사정을 했지만 담당자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어요. 저희 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유통사에도 손을 써뒀거든요. 이 바닥에서 대박푸드그룹의 눈밖에 난 업체와 거래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회장님 특별 지시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유통사 담당자의 그 한마디에 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녀는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물은 벌써 그녀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며칠 사이에 금이가든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어요. 압박에 시달리던 금이는 제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일을 못해서 손님이 줄어든다며 전보다 더 심하게 몰아붙였어요. 그 보고를 받을 때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했어요. 저 사람들이 제 아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장사가 안 되는 것쯤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고 찌질이라고 비웃었던 그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줘야 했어요. 수진에게도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내연남에게 사람을 보내 슬쩍 귀띔을 해줬어요. 수진의 돈줄이 곧 마를 거라고요. 그 남자 같은 부류는 돈이 끊기면 바로 떠나는 법입니다. 수진이 그 배신을 맛볼 날도 머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회장실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다. 피 말리는 고통이 뭔지 가르쳐주마. 책상 위에는 금이가든이 입점해 있는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당 노른자위 땅에 세워진 10층짜리 대형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을 손에 넣으면 금이가든의 운명은 제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 수를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건물주가 최근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는 정보도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버지가 반드시 복수해 줄 테니 내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100배, 1000배 더한 눈물을 저 사람들에게 흘리게 해주마. 납품을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이가든의 매출은 날이 갈수록 곤두박질 쳤어요. 하루 1000만 원이 넘던 매출이 2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고기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금이가든이 입점해 있는 상가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50대 후반의 그 남자는 최근 주식 투자에 크게 실패해서 급히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에 손을 댔다가 수십억을 날린 거였어요. 저는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건물을 팔 생각이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직 매물로 내놓지도 않은 건물인데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에 사겠습니다. 150억 원, 현금 일시불로. 제 말에 건물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50억이라는 숫자가 그의 귀에 꽂힌 모양이었어요. 분당 상권에서 시세대로라면 120억 원 정도가 적당한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 30억을 더 얹어준다는 말에 건물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계약금으로 30억 원어치의 자기 압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수표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자 건물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하시면 오늘 안으로 잔금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주는 눈앞에 돈다발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고민하는 척했지만 이미 결론은 나 있었어요. 급히 막아야 할 주식 손실이 있는 사람에게 150억 현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금이가든의 운명은 완전히 제 손안에 들어온 겁니다. 사흘 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즉시 법무팀을 불러 지시를 내렸어요. 금이가든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요. 임대차 계약 연장 불가 통보와 명도, 소송 예고장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 금이의 반응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우편물을 뜯어본 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읽다가 중간에 주저앉더니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황급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이 팔렸다고요? 새 주인이 누구예요? 금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어요. 부동산 측에서는 JW홀딩스라는 회사라고만 알려줬어요. 저희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금이는 그 이름만 들어서는 누군지 알 도리가 없었죠. JW, 진우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통탄할까요? 금이는 어떻게든 새 건물주에게 선처를 구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비서실로 고급 양난 화분을 보내고 한우 세트를 보내고 심지어 현금이 든 봉투까지 보냈어요.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겨우 500만 원으로 150억짜리 건물주의 마음을 돌리려 하다니 그 안일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반송 처리시켰습니다. 선물 상자들이 고스란히 되돌아갈 때마다 금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 통첩을 던졌습니다. 명도를 유예해 주는 대신 현재 월세의 3배를 내라는 조건이었어요. 기존 월세가 500만 원이었으니 1,500만 원을 내라는 얘기였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난 마당에 월세가 3배로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는 게 없어지는 거죠. 금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이사를 가려 해도 분당 상권에서 이만한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새로 인테리어를 하려면 또 몇 억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결국 1,500만 원짜리 월세 고지서가 금이가든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쯤 되니 금이가든은 사면초가에 몰렸어요. 고기 품질은 떨어지고 손님은 줄고 월세는 3배로 뛰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마저 밀리기 시작했어요. 주방 이모 2명이 밀린 월급을 못 받겠다며 사표를 던졌습니다. 홀 아르바이트생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제 아들 진우는 묵묵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직원들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밤새 설거지를 하고 새벽부터 나와 숯을 피웠어요. 어느 날은 배달까지 뛰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분당 시내를 누비는 아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비 오는 날에도 우비를 입고 배달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진우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장모 금이는 스트레스를 아들에게 풀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진 게 사위 탓이라며 더 거칠게 몰아붙였어요. 어느 날은 뜨거운 뚝배기를 진우 옆에 집어 던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손등이 시뻘겋게 부어올랐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잊게 만들었어요. 한편 며느리 수진도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매출이 줄어드니 빼돌릴 돈도 없어졌어요. 카드값이 연체되기 시작했고 명품 가방을 되팔아 급한 불을 끄는 처지가 됐습니다.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에 그녀가 올린 글이 캡처되어 왔어요. 한번 들고 나간 가방을 반값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식당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장모 몰래 서류를 위조해서요. 2억 원짜리 보증금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사실이 보고되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이자도 못 갚을 텐데 어쩌려고 저러나. 수진이 저지른 횡령과 문서 위조 증거를 저는 차곡차곡 모아뒀어요.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서류, 위조된 도장 흔적까지 전부요. 훗날 이혼 소송에서 아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줄 무기가 될 테니까요. 제가 매입한 건물의 평면도를 펼쳐놓았습니다. 금이가든은 건물 1층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그 맞은편에 1층부터 3층까지 넓은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합쳐서 200평이 넘는 큰 공간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여기에 직영 매장을 연다.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금이가든 바로 코앞에 초대형 고깃집을 열 겁니다. 최고급 한우를 반값에 팔고 금이가든의 손님을 모조리 빼앗아 올 거예요. 금이가든에 납품하던 그 1등급 툭불 한우를요. 같은 건물, 같은 상권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겁니다.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전면전이에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24시간 교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했어요. 최고급 자재만 쓰고 인테리어는 분당에서 가장 비싼 업체에 맡겼습니다. 소음이 금이가든에 들리도록 일부러 낮에 더 시끄럽게 공사를 진행시켰어요. 망치 소리, 드릴 소리, 철근 자르는 소리가 매일같이 금이가든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시끄럽다며 인상을 찌푸렸고 금이는 속이 터질 노릇이었어요. 금이는 건물 관리실에 항해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건물주 마음대로 하는 공사에 임차인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실장은 새 건물주의 지시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설치며 저주를 퍼부었겠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기만 했어요. 창밖으로 분당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3주 안에 오픈한다. 이름은 대박 참숯갈비로 해. 오픈 행사 준비도 철저히 해도. 전화를 끊고 저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지친 표정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헬멧을 벗는 순간 촬영된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바닥을 기며 배운 것들이 저 아이를 강하게 만들었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우야. 아버지가 저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테니. 내가 흘린 눈물, 내가 맞은 뺨, 내가 꿇은 무릎. 그 모든 것을 100배, 1000배로 갚아주마. 3주 뒤 대박 참숯갈비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이가든 바로 맞은편에 거대한 간판이 올라갔어요. 빨간색과 금색으로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밤낮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원목 테이블, 황동 조명, 대리석 바닥. 분당 상권에서 이런 규모의 고깃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저는 회장실 모니터로 현장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매장 앞에 줄이 100m 넘게 늘어서 있었어요. 오픈 기념으로 1등급 한우를 반값에 판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금이가든에서 쓰던 그 고기를요. 같은 품질의 고기가 절반 가격이니 손님들이 몰려드는 건 당연했습니다. 분당 맘카페에서도 입소문이 퍼졌어요. 줄 서서 먹을 가치가 있다는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대박 참숯갈비 앞에 인파가 모일수록 금이가든은 텅텅 비어갔어요.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3테이블밖에 없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맞은편 상황을 바라보는 금이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창틀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찍혀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이가든의 숙련된 주방 이모와 매니저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월급의 2배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4대 보험의 퇴직금까지 보장해 준다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 주방 이모 2명과 매니저 1명이 대박 참숯갈비로 넘어왔습니다. 금이가든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베테랑들이었어요. 그 이모들은 손님 단골 취향까지 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금이가든의 주방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레시피도 노하우도 모든 게 함께 빠져나간 겁니다.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기 굽는 법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고기를 태우고 반찬 리필도 제때 못하고 계산도 자꾸 틀렸어요. 항의하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인터넷에는 악성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별점 1개짜리 후기가 줄줄이 달렸어요. 반면 대박 참숯갈비는 별점 5개 리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이가든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손님이 고기 맛을 문제 삼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야, 바로 앞집은 반값인데 고기가 훨씬 좋던데? 여기는 뭐야, 사기치는 거야? 그 손님이 계산도 안 하고 나가버리자 금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진우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보고에 따르면 뜨거운 뚝배기를 진우 발밑에 집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뚝배기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국물이 튀었어요. 다행히 진우는 맞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제 시야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손등이 얼얼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내 아들에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며칠 뒤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수진의 내연남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보낸 사람이 그 남자에게 접근해서 귀띔을 했습니다. 수진의 돈줄이 곧 마른다고요. 예상대로 그 남자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사진이 찍혀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수진에게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사진을 받은 수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식당 카운터에 있던 돈을 몽땅 챙겨서 뛰쳐나갔습니다. 내연남을 찾으러 간 거였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우가 아내의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 수진이 허겁지겁 나가면서 흘린 물건들 사이에 호텔 영수증과 남자에게 보낸 문자 출력물이 있었어요. 스위트룸 숙박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진우가 새벽부터 밤까지 배달을 뛰던 날이었어요. 진우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3년 동안 불판을 닦으며 묵묵히 견뎌온 아들이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에 돌아온 수진과 마주했습니다. 제가 심어둔 사람이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상황을 보고해 왔어요. 진우가 수진의 짐을 싸서 현관문 밖으로 내던졌다고 했습니다. 명품 가방들, 화장품 상자들, 옷가지들이 복도에 나뒹굴었어요. 이웃집에서 문을 열고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진우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며 일했어. 그동안 넌 뭘 했어? 진우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어요. 평소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만 말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상처받아야 했다니. 수지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같은 거지 새끼랑은 끝이야. 맨날 맞기만 하는 한심한 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가 수진의 외도 증거 사진들을 바닥에 내던졌다고 했어요. 호텔 사진, 문자 내용, 카드 영수증까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어요. 결국 수진은 짐을 챙겨 그 집을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멀리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진우가 아파트 로비 앞에 서서 떠나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떠나는 순간이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겠죠.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서 아내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한없이 쓸쓸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단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경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들 뒤를 몰래 따라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보고해. 경호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떠나는 경호원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빗방울이 차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나가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진우가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한편 수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내연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익십당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오빠 보고 싶다고 속삭이던 남자가 돌변한 거였어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이가 든 위층에 있는 금이의 집으로요. 비에 흠뻑 젖은 채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딸을 금이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금이가 난리를 쳤거든요. 사위한테 들킨 것도 모자라 내연남한테까지 버림받은 딸이 한심했겠죠. 금이가 수진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녹음되어 왔습니다. 모녀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아들 뺨을 때리던 손으로 이제 제 딸 뺨을 때리는구나. 며칠 뒤 금이가 사채업자에게 손을 뻗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이자와 치솟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급전이 필요해진 거였어요. 은행은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서 안 되고 제2금융권도 신용 문제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손을 댄 게 사채였어요. 월 이자만 5%, 1억을 빌리면 한 달에 5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하는 살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 가까워졌다고요. 사채에 손을 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창밖으로 분당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대박 참숯갈비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옆 금이가드는 불이 반쯤 꺼져 있었어요. 손님이 없으니 조명을 켤 이유도 없었겠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다 왔다.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어. 책상 위에는 금이가 서명한 사채 계약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자를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금이는 알고 있을까요? 곧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겁니다. 식당도 아파트도 자존심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겠죠. 시골 촌노인 줄만 알았던 사돈이 이 모든 것의 배우였다는 사실을요. 2달이 지났습니다. 금이가드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어요. 하루 매출이 0원인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있었어요. 문을 열어봤자 전기세만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금이는 식당 문을 닫지 못했어요. 사채 이자를 갚으려면 어떻게든 장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 1억을 빌렸는데 2달 만에 원리금이 1억 2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데 매출이 없으니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사채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금이가든 앞에 검은 승합차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 3명이었어요. 목에 금목걸이를 두르고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젓가락통이 날아갔습니다. 금이가 비명을 지르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돈 갚아, 이 할망구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한 남자가 금이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금이가 헛손질을 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다른 남자들은 식당 유리창에 빨간 페인트로 돈 갚아라라고 휘갈겨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핏빛처럼 번져나갔어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금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20년 넘게 장사하며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제 아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었어요. 그런데도 한 인간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보기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이가 무리하게 갭 투자했던 강남 아파트 2채가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이자를 못 갚으니 은행에서 담보를 실행한 거였어요. 경매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면서 금이는 남은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수십억 자산가 행세를 하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은 거였어요. 금이와 수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마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나와야 했어요. 짐을 쌀 시간도 없이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캐리어 하나씩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갈 곳이 없어진 모녀는 근처 찜질방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장료 10,000원이 아까워 새벽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버티다 들어가는 날도 있었다고 해요. 비서가 찍어온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찜질방 바닥에 누워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편의점 비닐봉지에서 김밥을 꺼내 한 입씩 베어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수진이 1,000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생수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싹 빠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오빠 보고 싶다며 내연남에게 애교를 부리던 여자였어요. 지금은 찜질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금이의 모습은 더 처참했습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60줄 여자가 한 달 만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빨리 무너질 수 있구나. 새삼 깨달았어요. 수진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살려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매달렸다고 해요.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워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찜질방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서요. 하지만 진우는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그 한마디뿐이었다고 해요. 3년 동안 찌질이라고 비웃던 남편에게 이제 와서 손을 벌리는 꼴이었어요. 진우가 전화를 끊은 뒤 한숨을 깊게 쉬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배신한 아내라도 인정이 남아 있었겠죠. 3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내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금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건물을 사들인 회장에게 직접 만나게 해달라며 비서실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어요. 구겨진 편지지에는 눈물 자국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글씨도 삐뚤빼뚤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께, 저는 분당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한 이금희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남편마저 먼저 보낸 불쌍한 과부입니다.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식당만 살려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쌍한 과부라고요? 평생 고생만 했다고요? 그 불쌍한 과부가 제 아들 뺨을 때리고 무릎 꿇렸을 때는 어디로 갔습니까? 위선도 정도가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 만남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요. 비서실을 통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강남 본사 최고층 펜트하우스로 오라고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진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전화를 건 거였어요. 전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아들이 받았어요. 진우야, 아버지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목이 막혔어요. 아버지, 드디어 전화하셨네요.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기쁨도 아닌 그저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3년을 기다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강남으로 와라. 모든 게 끝난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들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언젠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요. 그러면서도 3년을 묵묵히 버텼어요. 뺨을 맞아도 무릎을 꿇려도 찌질이라고 비웃음을 당해도 참았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대단한 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펜트하우스 내부를 재단장했습니다. 검은색 대리석 바닥, 어두운 조명,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압감을 극대화한 인테리어였어요. 벽에는 제가 일궈낸 사업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국의 농장, 물류센터, 유통망, 수천억 제국의 지도였어요. 저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누구든 압도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 공간 한가운데에 앉아 모녀가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빌 때 제가 의자를 돌려 얼굴을 드러내는 장면을요. 그 순간 저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눈에 선했어요. 시골 촌로인 줄 알았던 사돈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그 경악과 절망이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그 물건을 꺼냈습니다. 금총 만년필이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펜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장 안주머니에 꽂아 넣었습니다.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로 3년의 기다림이 끝납니다. 내 아들이 당한 모든 수모를 갚아줄 날이 왔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이다. 오늘로 끝이다. 저녁이 되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녀가 로비에 도착했다고요. 초라한 행색이었다는 보고가 함께 올라왔어요. 며칠째 찜질방 신세를 지다 왔으니 그럴 만했겠죠. 저는 펜트하우스 책상 뒤 거대한 회장 의자에 앉아 등을 돌렸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쭈뼛쭈뼛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털썩 무릎 꿇는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바닥에 엎드린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희 식당 자리만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금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울다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직 의자를 돌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손끝으로 금총 만년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이 의자를 돌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회장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제 얼굴이 모녀 앞에 드러났어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가슴 주머니에는 금총 만년필이 꽂혀 있었습니다. 3년 전 단양 과수원에서 구멍난 작업복을 입고 사과를 따던 그 촌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던 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사돈 어른? 금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도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몸이 굳어버렸어요. 두 사람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금총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펜트하우스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만년필 하나로 내년들 숨통을 끊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금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딛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시골에서 사과나 따는 가난한 촌로인 줄 알았지? 사위가 불쌍한 집안 출신이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금이가 바닥에서 올려다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돈 어른이 어떻게 여기에? 저는 금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그녀의 정수리가 보였어요.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정수리였습니다. 3년 전 제 아들의 뺨을 때리던 그 손이 지금은 바닥을 짚고 떨고 있었어요. 대박 푸드그룹. 들어봤나? 전국 마트에 고기랑 채소 납품하는 그 회사 말이야. 금이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습니다. 대박 푸드그룹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금이가든에 한우를 납품하던 바로 그 회사였으니까요. 그 회사 회장이 바로 나다. 내년들이 거지 취급하던 그 촌로가. 금이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끊긴 한우 납품, 건물을 사들인 정체불명의 회사, 3배로 뛴 월세.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이 사람 소행이었다는 사실을요. 수지는 아예 넋이 나간 얼굴이었습니다. 찌질이라고 거지 새끼라고 비웃던 남편의 아버지가 수천억 대 재벌이었다니요. 두 사람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펜트하우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어깨를 펴고 걸어오는 모습이 당당했어요. 숟가루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핏줄이 맞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엎드린 장모와 아내를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정말 제대로 컸구나. 금이가 진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바지춤을 붙잡았어요. 진우야, 내 아버님께 말씀 좀 잘해다오.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해줘.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금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3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진우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에 울렸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애도 못 갖는 무능한 놈. 밥값도 못하는 쓸모없는 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이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모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이 뺨을 때리고 무릎 꿇렸던 그날이 언제인 줄 아느냐? 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듯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이 바로 3년 약속이 끝나는 날이었다. 모녀의 표정이 또 한 번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내가 진우를 내년들 식당에 보낸 건 후계자 수업이었어. 밑바닥에서 사람의 진심을 배우라고. 3년만 버티면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했지.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가 금이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보였어요. 사람 대접만 제대로 했으면 이 수천억 재산이 전부 내년들 것이 될 수도 있었어. 강남 빌딩도 전국 유통망도 물류센터도 전부 다. 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천억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뇌리를 때린 거였어요. 갑자기 계산이 되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위만 잘 대했으면 그 모든 게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 말에 금이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놓친 돈에 대한 통곡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금이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이 가지 않았어요. 수진이 갑자기 진우에게 기어왔습니다. 진우의 바지춤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제발. 진우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앞에 던졌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그리고 이건 횡령이랑 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낸 고발장이고. 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서류를 집어들더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식당 공금을 빼돌린 증거, 보증금 담보대출 서류 위조 증거, 모든 게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다니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수진이 기어서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의 바짓단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수진이 매달리려 했지만 진우가 밀어냈어요. 수진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서류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금이는 그 모습을 보다가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눈을 하얗게 뒤집으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수천억을 눈앞에서 날렸다는 충격과 딸의 파멸을 동시에 목격한 거였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부르며 소리쳤지만 금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축 늘어진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제 아들을 짓밟고 조롱하던 자들이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였어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아들이 잃어버린 3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받은 상처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였어요. 쓰러진 금이와 오열하는 수진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기분이 어떠냐?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화장이 번져서 흉측해 보였습니다. 제발요, 아버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 평생 그 알량한 욕심과 함께 살아라. 저는 돌아서서 진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들과 함께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수진의 절규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경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턱짓으로 지시했습니다. 저것들 내보내. 경호원들이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모녀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질질 끌려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진우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모녀의 절규가 완전히 차단됐어요. 펜트하우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것들이요. 잘 버텼다, 아들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미소였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으니까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모녀를 내보낸 뒤 저와 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로비로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가슴속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3년이라는 긴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진우를 데리고 근처 조용한 술집으로 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소주 2병을 시켜놓고 잔을 채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거였어요. 아버지, 다 알고 계셨죠?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사람을 붙여뒀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매일 보고받았어.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주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웠어요. 그럼 제가 뺨 맞는 것도 다 보셨겠네요. 저는 대답 대신 제 잔도 비웠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웠어요. 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뛰쳐나가고 싶었다. 장모 멱살을 잡고 싶었어. 근데 참았다. 왜요? 내가 스스로 이겨내길 바랐으니까. 진우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3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숯불을 피우고 불판을 닦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3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고생 많았다, 내 아들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72해를 살면서 남들 앞에서 눈물 흘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은 달랐어요. 진우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 부자는 술집 구석에서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진우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수지는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어요.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정가자 신세는 면치 못할 겁니다. 금이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결국 야반도주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부산에서 붙잡혔다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뉴스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일주일 뒤 대박푸드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부로 대박푸드그룹의 새 대표이사를 발표합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는 진우를 가리켰어요. 제 아들 김진우입니다. 진우가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진우를 향했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진우는 당당하게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3년 전 식당에서 숟가루를 뒤집어 쓰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목소리도 안정되어 있었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3년간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요. 그 대답에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재벌 아들이 밑바닥에서 일했다니. 진우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땀 흘리는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요.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아들이 맞았어요. 3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정책이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들의 월급을 올리고 쉬는 시간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3년 동안 밑바닥에서 일하며 느낀 것들을 정책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 뉴스가 나간 뒤 진우에게 좋은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현장을 아는 경영자라고 진정성이 있다고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3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한 달 뒤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회장실은 진우에게 맡기고 저는 다시 충북 단양으로 돌아왔어요. 3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낡은 트럭을 몰고 굽이굽이 산길을 달렸어요. 창문을 열자 흙냄새와 풀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어요. 과수원에 도착하니 사과나무들이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다시 구멍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흙 묻은 장화를 신고 과수원을 걸었어요.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서울의 매연 섞인 공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제 자리였어요. 수천억 회장님보다 이 모습이 더 편했습니다. 양조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수한 누룩 냄새가 코를 간지렸어요. 저는 숙성 중인 복분자주 항아리를 열어 맛을 봤습니다. 잘 익어가고 있었어요. 이 술을 진우와 함께 마실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첫 번째 주말, 진우가 단양으로 내려왔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편한 옷차림으로 과수원에 들어서는 아들을 보니 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저는 낚싯대 2개를 꺼내 들고 근처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저수지 2개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웠어요. 물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빛과 주황빛이 물결 위에서 춤을 췄어요. 물고기가 입질을 하면 찌가 통통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둘이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편했어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3년 동안 절실히 느꼈습니다. 잠시 후 진우의 낚싯대가 휘어졌어요. 제법 큰 붕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진우가 웃으며 물고기를 들어 보였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맑던지요. 아버지, 오늘 저녁은 매운탕이네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요. 아버지, 진우가 다시 낚싯대를 들이우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밑바닥에서 사람의 진짜 밑바닥을 봤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진우의 눈빛에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과수원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사과나무 장작으로 불을 피웠어요. 숯불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렸습니다. 진우가 고기를 뒤집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3년 동안 숯불만 봤으니 굽는 솜씨가 좋아졌구나. 진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3년의 아픔이 이렇게 농담이 될 수 있다니.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양조장에서 10년 묵은 복분자주를 꺼내왔어요. 3년 전 진우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바로 그 술이었습니다. 저는 2잔의 진한 보랏빛 술을 따랐어요. 자, 건배하자.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과수원에 울렸습니다. 저는 술을 한 모금 머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3년 동안에 쓴 기억이 이 단맛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노을이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단양의 밤하늘에는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별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진우와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우야, 내 아버지. 인생의 진짜 대박은 이런 거다. 진우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년의 그늘이 거친 맑은 얼굴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내 곁에 진짜 사람이 있는 게 대박이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45해를 바쳐 일궈낸 재산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값졌습니다. 저 멀리 단양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났어요.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 아들 잘 컸다고, 잘 키웠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3년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아들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빛 아래 두 부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과수원의 사과나무들을 흔들었어요.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마치 박수 소리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중국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중의 도적은 잡기 쉬워도 마음속의 도적은 잡기 어렵다. 사람의 본성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궁지에 몰렸을 때 드러납니다. 오늘 사연 속 장모와 며느리는 가난해 보이는 사돈 앞에서 마음속 도적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들은 3년의 고된 시간 속에서 그 도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살다 보면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릇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제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